빠르게 흔들어 보면 대략적으로 뒷부장에서 움직일 때 평균적인 속도이 30km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럽게 작동하는 그 구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그 구간 자체에서도 일반적인 도는 도로에서는 불편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세팅을 해놨다는 점. 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일입니다. 니로 하이브리드 테스트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 출력이 141마력, 합산 출력이 그렇습니다. 카파 1.6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자연흡기 엔진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단점은 배기량 대비 출력이 약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하이브리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5마력의 출력을 냅니다. 그리고 전기 모터가 32kW, 헤어드 스테어키로換算하면 43마력 정도 됩니다. 합쳐서 141마력. 누군가에게는 뭐 적당한 출력일 수 있고요. 아주 소수지만 누군가에게는 충분한 출력이 될 수 있고, 한 3분의 2 정도는 야 그게 출력이 그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얼만데. 자, 니로 하이브리드는 스마트 하이브리드로 기획이 됐죠. 도심에서 겉으로는 소형에 해당하지만 실내 공간은 준준형에 해당하고, 그리고 연비 효율은 해치백 스타일의 하이브리드를 능가할 정도로 뛰어난 연비 효율을 자랑하는 경제성, 대도시에서의 편안한 A2B용, 흐름에 맞춰서 주행할 때의 편안함,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역동성, 스포츠 주행, 또 뭔가 펀 드라이빙 이런 부분에 역점이 맞춰진 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원래 효율을 위해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기술인데, 그 목적성에 굉장히 부합하는 자동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니로 하이브리드에 스포츠 모드가 있어요. 스포츠 모드로 하게 되면은 새롭게 패들 시프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동 모드에서 변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2단에서 강제 변속이 언제 되나 보면 3단으로 5000rpm에서 되네요. 자, 그 다음에 3단에서 4단으로 넘어갈 때 5400rpm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2단에서 3단은 5000rpm, 3단에서 4단은 5400rpm으로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엔진 출력을 어느 정도 끌어다가 쓸 수 있게끔은 해놨어요. 그러니까 엔진의 최대한 잠재력을, 그나마 있는 출력을 최대한 누리게 비상시에는 쓸 수 있게 해놨다. 이렇게 되면 시프트 다운도 자동으로 RPM에 따라서 적용이 될 건데요. 지금 4단인 상황에서 4000은 아마 안 먹을 거예요. 4000, 네, 시프트 다운 안 되네요. 회전수 제한이 있으니까, 네, 3500에서 시프트 다운 되고 5000rpm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 3단에서는 2단으로 시프트 다운을 하게 되려면은 아마 3000rpm이 안 될 것 같은데요. 3000 이하로, 예, 내려가야 시프트 다운이 될 걸로 보입니다. 2750 정도에서 되네요. 네. 자, 요렇게 해서 141마력의 엔진 출력, 합산 출력을 그나마 최대한 비상시에는 이용할 수 있게, 추월 가속이라든지, 그래도 또 니로 하이브리드를 가지고서 그나마 달리고 싶을 때는 좀 이렇게 엔진의 회전수에 맞게, 또 출력의 그 곡선에 맞게 변속기가 좀 변속을 해주면서 치고 나가는 맛이 약간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용도로 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킥다운을 하고 나서, 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한 템포 늦게 RPM이 떨어지면서 3000에서 또 이게 늘어집니다. 안 내려가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스포츠 주행에 특화되어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단을 시프트 다운으로 이렇게 변속을 수동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게 되게 답답한 세팅인데, 또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RPM이 솟구치고 내려가고 하게 되면 연비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니로 하이브리드의 목적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의 엔진 반응성이 대략적으로 200마력 초반대의 일반 세단의 노멀 모드보다 살짝 더딘 정도, 살짝 반응이 느린 정도입니다. 요런 정도의 세팅 정도면은 니로 하이브리드에는 충분히 요걸 스포츠라고 해서 생각하고 타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코 모드로 가게 되면은 이 패들 시프트가 더 이상 변속에 관여하지 않고요, 회생제동의 양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디폴트는
전혀 내연 자동차와 동일하게 회생제동이 안 걸리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타력 주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누르면 이제 1단계가 들어가요. 1단계부터는 뒤에서 약간 이렇게 좀 당기는 힘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 2단계로 하게 되면은 제법 이제 강하게 느껴집니다. 3단계로 하게 되면은 전기 자동차의 3단계, 보통 아이오닉 5라든지 EV6 그 3단계보다도 좀 더 강한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출력 때문에 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전기 모터의 강한 힘으로 앞으로 밀고 나가는 힘 때문에 뒤에서 당기는 힘이 상대적으로 좀 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불진감 자체가 시원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기는 힘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걸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 모터 출력도 43마력 정도니까 이 회생제동량의 최대치가 출력의 최대치, 그 힘이 그대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단계로 강하게 설정을 하면은 이 43마력의 출력을 내는 그 전기 모터가 내는 그 토크의 힘, 그 정도가 이제 회생제동으로도 최대치로 발휘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게 가장 강한 단계는 아닌데, 가장 강한 세팅이 맥스입니다. 맥스는요, 이렇게 패들 시프트의 마이너스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붙잡고 있으면 정말 강해집니다. 회생제동을 통해서 빠르게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언덕을 내려가고 있을 때 배터리 빨리 충전해가지고 어시스트 좀 빨리 해서 가속 성능을, 합산 출력 141마력을 써야지 할 때 사용하는 이 모드라서 뒤에서 정말 막 붙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전기차의 아이페달,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 아이페달 모드가 원페달 드라이빙인데 그거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데, 원래 이 힘이 강하게 작용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원리냐면, 이 전기 모터가 이제 43마력, 32kW니까 43마력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 모터가 가지고 있는 최대 토크가 회생제동의 최대 양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생제동을 가장 강하게 걸어놓으면 그 전기 모터에서 발휘하는 최대 토크만큼의 회생제동을 통해서 역토크가 그만큼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3마력이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막 200마력이 넘어가잖아요. 230마력 정도, 아이오닉 5나 EV6는 그 정도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강하게 걸리는 게 맞는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 뒤에서 막 당기는 힘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게 발진감 때문에 그래요. 발진감이 이게 141마력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141마력으로 치고 나가는 힘이 얼마 안 되는데, 뒤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힘으로 전기 모터가 회생제동으로 뒤에서 역토크가 걸려버리니까 더 당겨지는 힘, 뭔가 못 가게 하는 힘이 더 강하게 상대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엔진하고 전기 모터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속도가 줄어들면서 엔진에서도 어느 정도 강하진 않지만 엔진 브레이크로 인해서 감속이 일어나니까 요게 합쳐지면서 더 당기는 힘이 강하게 느껴질 뿐이에요. 원래 회생제동의 힘이 더 강하게 설정이 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죠. 전기차의 그 강한 모터에서 걸리는 최대 맥스인 상태에서 원페달 드라이빙 상태에서 걸리는 그 힘이 43마력밖에 안 되는 전기 모터에서 더 강하게 걸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물리적으로 가능하진 않은데, 이게 자동차의 출력, 그리고 이 앞으로 나가는 발진감, 여기서 느껴지는 상대적인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타력 주행하시고 싶으신 분은 그냥 다 빼고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전기 모터 어시스트가 좀 빠르게 가입을 못하니까 전비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한 2단계 정도 해놓으면은 크게 말로 이렇게 가속 페달을 좀 조절해서 살짝 뺄 때 느낌만 잘 조절하게 되면은 큰 불편감은 없으실 것 같고요. 3단계부터는 꽤 요령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맥스 단계는 내리막길 내려가실 때 상당히 배터리 충전하는 데 있어서 효과를 많이 볼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변속기에 왜 6단 DCT를 넣느냐? 요것도 사실 니로 하이브리드의 효율성, 그리고 레이아웃, 설계,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여기 가격이 차급이나 성능에 비해서, 출력에 비해서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요거는 용도가 정해져 있고 극강의 연비 효율을 위해서 각 부분이 세밀하게 조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성비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기본적인 가격대도 있고, 또 최신 2022년도에 출시된 모델이고, 또 하이브리드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자동 변속기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6단 변속기를 집어넣게 되면 소비자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옛날 변속기잖아요. 최신 6단 변속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륜 구동에다가 엔진 들어가고
또 그 옆에 바로 변속기 사이에 전기 모터가 43마력이나 하지만 그것도 꽤 공간을 차지한단 말이죠. 그리고 변속기가 붙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요. 횡치 방식으로 붙는 데다가 드라이브 샤프트로 전륜에 출력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자동 변속기는 6단밖에는 넣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유성기어 구조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변속기 안에 클러치, 브레이크 구조, 이런 것들이 단이 많아질수록 복잡해지는데, 그럼 하우징이 커집니다. 사실 141마력의 출력이고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6단 변속기가 들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제조사 입장이고, 제조사가 유리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면, 야, 왜 제조사 대변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옛날 변속기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DCT밖에 없는데, DCT도 습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일량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우징이 커집니다. 이게 작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내구성을 또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러면 만만한 게 이제 건식 6단 변속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건식이라 그래서 오일이 전혀 안 쓰이는 게 아니라 습식에 비해서 적은 양의 오일을 가지고 사용이 된다, 작동을 한다, 그래서 건식인데, 낮은 토크를 발휘하는 소형차들을 위해서 공간 활용을 위해 좀 가벼운 경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변속기이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적용이 되는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건식 6단 DCT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이 전기 모터가 대부분의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구간, 그리고 또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구간에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DCT가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내구성이라든지 효율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6단 건식이라 그래서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실제로 6단 건식 DCT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출발할 때 울컥거림, 이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운행에 불편을 준다는 건데, 하이브리드에서는 이런 느낌이 거의 느껴지질 않습니다. 역시 전기 모터라는 착한 놈이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CT가 이제 빠른 변속이 장점인데, 이게 엔진하고 같이 협업해서 통합 제어를 하게 됩니다. 엔진이 빨리 회전수를 높이고 회전수를 빨리 떨어뜨려야 변속기가 거기에 맞춰서 변속을 진행을 하는데, 엔진이 하세월이에요. 올라갈 때도 하세월, 내려갈 때도 하세월. 그러니 변속기가 아무리 DCT로 빠르게 변속을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얘가 회전수를 맞춰줘 가지고 무리 없이 변속이 딱딱딱 다음 단으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이 연비 효율에 맞춰져 있는 그런 자유롭게 기반의 효율 위주의 엔진에서 DCT가 붙었는데 직결감, 체결감을 내가 바로바로 느낄 수 있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회전수에 도달했을 때 변속이 진행돼서 빠르게 진행된 그 순간에는 느낄 수가 있죠. 하지만 회전수가 아직 떨어지지 않는데 계속 변속이 안 된다, 뭐 시프트 업이 안 된다, 시프트 다운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게 변속기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 느려 터진 연비 위주의 엔진에서 빠릿빠릿한 변속을 특징으로 하고 좋은 직결감, 체결감을 느끼게 해주는 DCT가 어울린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려운데, 또 어떻게 보면은 엔진의 리스판스도 이렇게 빠르지 않은데 변속기까지 늘어지게 되면은 이건 또 이중고니까, 변속기라도 회전수에 도달했을 때 빠르게 변속하면은 경쾌한 느낌이 그나마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는 또 괜찮은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가 웬만한 환경에서 제 역할을 좀 해주기 때문에, 또 어시스트라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변속이 6단이든 뭐 건식이든 습식이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주행 질감에 느껴지는 결과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MVH 이중 차음 글래스가 들어가 있어요. 1열에. 기존 모델에는 1열 차음 글래스가 안 들어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중 차음 글래스도요, 이 모델에 맞게 프리미엄 모델이나 좀 비싼 모델에는 두께가 있는데 두 개를 붙여서 소음 차단을 더 잘하고, 대중 모델 같은 경우에 좀 얇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좀 얇아요. 그래도 이중이기 때문에 한 겹으로 된 글래스에 비해서는 소음 차단력이 좋습니다. 지금 풍절음이 좀 덜 들립니다. 안 나는 건 아닌데 기존 모델에 비해서 좀 덜 들려요. 이게 이중 차음 글래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오는 소음 차단이 꽤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하부에서 들리는 소음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부 쪽의 소음 흡음재 사용은 별 차이가 없는데,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냐면, 이벤트가 발생할 때, 파인 부분이나 불규칙한 거나 도로 이임새를 지나갈 때 보면
확실히 기존의 니로 1세대 모델에 비해서 불쾌감이 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주행할 때 구름 저항, 타이어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나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의 양은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노면, 뭔가 우둘두둘한 노면, 거친 노면을 지나갈 때는 훨씬 더 소음이 좀 억제되어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불쾌감. 사실 이 대중 모델에서 소음이 크고 진동이 크고 이것도 문제지만 불쾌한 느낌이 프리미엄 모델에서 가장 크게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그로 인해서 승차감 저하, 그로 인해서 피곤함, 뭐 이런 것들이 더 증가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억제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용된 재료는 비슷한데 이 부분이 억제가 되어 있다면 주파수 분석을 통해서 각 부분의 소음을 일으키는 진원지의 패치가 적절하게 사용이 돼서 소음을 가장 일으키거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의 총량을 줄여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트프리의 트랜스폼,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져서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최근에 한 2년 정도 기아 자동차에서 내놓는 그 신차들을 보면은요, 대중차에서 이 MVH 가운데서 H 허시니스 부분의 발전이 굉장히 눈부십니다. 제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에서도 그걸 느꼈는데, 소음이 발생하는 그 총량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하는 구간에 있어서의 느낌은 확실히 다르다는 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그 정도가 보통 프리미엄 브랜드의 엔트리급 그 정도 되는, 일상적으로 모든 구간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구간에서는 아래쪽에서 들어오는 소음 유입량은 그래도 꽤 되는데, 불규칙한 부분이나 불쾌감을 줄 만한 소음 진동을 일으키는 부분에서의 억제력, 그 부분이 조금 더 기존 모델보다 진보된 형태의 만족감을 준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비포장 도로에서의 느낌을 한번 보시죠. 지금 도로 상태가 일반적으로 비포장 길, 꽤 험한 길에 해당하는, 그리고 작은 자갈길에 해당합니다. 이런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죠. 그 다음에 영하사도라서 도로가 이 파인 부분이 그대로 얼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스펜션이 어떻게 소음이라든지 진동 얼마나 제어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비포장에서 움직일 때 평균적인 속도이 30km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진동, 그 다음에 불쾌감, 특히 소음이, 이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소음 제어력이 좋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보통 하부 쪽에 소음제가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는데 안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을 효과적으로 잘 차단을 합니다. 이런 게 소음제를 두껍게 쓰는 법으로 한 게 아니라 특정 주파수대의 소음을 일으키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런 부분에다 패치를 통해서 소음을 상쇄시키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소음을 줄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불쾌감 있는 소음들이 실질적으로 MVH 향상에 큰 어떤 이점으로 작용을 해서 비포장에서의 주행할 때의 느낌도 꽤 괜찮습니다. 도시명 SUV이지만 비포장 용도로 사용할 때 서스펜션의 안정감, 그 다음에 진동 억제력, 소음 억제력 부분에서도 기대보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스펜션입니다. 서스펜션은 기본적으로 1세대 니로 모델과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차급에 있어서 아주 현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물리적인 변화를 주기에는 쉽지 않았을 거고, 세대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 리클 다이나믹스 부분에서 우와 이게 이렇게 달라졌어 하는 그런 변화를 주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또 니로가 EV 모델도 같이 나오는데, EV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4마력의 출력이 얹어지게 되고, 저회전 구간에서 전기 모터의 그 폭발적인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의 스트로크를 아주 길게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또 단단한 느낌을 통해서 어느 정도 주행 안정감을 실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그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SUV지만. 그리고 정통 SUV로 보기에는 차고가 그만큼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지금 과속 방지턱을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일상적으로 상당히 서스펜션의 조율이 잘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울퉁불퉁한 도로라든지 이벤트가 많은 도로에서도
크게 안정감을 상실할 만한 그런 세팅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출력이 141마력인데 141마력을 감당하기에는 이 서스펜션의 잠재력 그리고 서스펜션의 그 포용력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200마력 중반 정도까지도 뭐 무리 없이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세팅인 걸로 보이는데, 이제 요 베이스로 전기차가 나와야 되는데, 전기차가 204마력으로 똑같이 기존의 니로 1세대 전기차와 파워트레인을 공유를 하면서 배터리가 약간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00 초반이라도 204마력이라도 이 저회전에서 나오는 출력이 대략적으로 내연 자동차로 하면 200마력 중반대 혹은 200마력 후반대 그 정도의 느낌으로 가속력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토크가 강하게 걸려요. 전기 모션 특성상.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서스펜션이 초반에 좀 불안한 느낌을 주지 않으려면 약간 단단한 느낌의 세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느낌으로 살짝 부드럽게 작동하는 그 구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그 구간 자체에서도 일반적인 고른 도로에서는 불편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세팅을 해놨다라는 점. 자, 디렉셔널 리스판스 부분에서도 국산차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빠르게 좌우로 흔들어 보게 되면은 그 차이를 어느 정도 알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빠르게 흔들어 보면 기본적으로 스포츠성이 굉장히 좋은 차는 아닌데 동작이 이렇게 지저분하진 않아요.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을 받아내거나 또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승차감에 개입하는 완충 영역에서의 조율이 좀 더 세밀해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밀한 조율이 이루어졌다. 근데 이게 앞서 설명했던 MVH의 향상점, 특히 허시니스를 줄여내고 이벤트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느낌 자체가 향상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음새를 지금 통과하고 있을 때도 대중 모델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그대로 올라오는데, 방금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음새를 통과할 때 대중 모델들은 이 진동, 소음 이런 것들로 인한 불쾌감이 확실하게 올라옵니다. 투둑하고. 근데 요게 두꺼운 소음재, 마치 이불을 좀 두께가 있는 이불을 덮어놔서 소음이 한꺼풀 죽어 있는 듯한, 아니면 좀 더 거리를 두고 두둥하고 불쾌감이 좀 덜한 상태로 올라오는 듯한 그런 제어력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요게 결과적으로 소프트한 느낌으로 연결이 돼서 서스펜션의 부드러움을 만들어주는 그 영역에 좀 더 정밀한 조율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서스펜션에서 뭐 크게 향상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VH의 향상점 때문에 서스펜션의 완성도가 좀 더 높아졌나?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역점을 두었나? 라고 느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느낌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둘 다일 수 있어요. MVH도 조금 향상을 이루고 또 서스펜션의 부드러운 영역도 세밀하게 조절이 돼 있어서 이게 반대로 MVH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 허시니스를 줄여주는 역할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양쪽에서 조금씩 조율이 돼서 양쪽 부분에서 이런 시너지를 내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6년 전에 만들어졌던 1세대 모델에 비해서 MVH가 필요한 부분에서 향상점을 보인다라는 거. 일상적으로 들어오는 소음 총량에 있어서는 어떤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뭔가 불쾌감을 일으키는 요소에서는 확실하게 진보된 모습을 보이고, 요것도 결과적으로 서스펜션의 부드러운 느낌, 승차감의 향상점으로 다가오게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상품성에서 나아진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의 레이아웃들 보시면은요, 뭐 꽤 괜찮습니다. 뭐 디자인 미래지향적인 느낌, 여기 전기차로 나오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아 자동차가 확실히 30대 초반의 젊은 운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젊은 감각의 디자인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시보드가 상당히 조용미가 있고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또 스포츠 모드를 딱 누르게 되면은 앰비언트 라이트, 대시보드 안쪽으로 이렇게 파여져 있으면서 뭔가 인상적인 느낌을 주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빨갛게, 분홍색인가요? 빛을
바꾸고요. 다시 에코 모드로 하면은 푸른빛으로 바뀌게 되는 이 구성. 그 다음에 터치 방식으로 움직이는 이 공조 패널, 이런 부분들도 두 개를 공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메뉴 버튼으로 또 공조 버튼으로. 이런 구성들 되게 좋습니다. 터치이긴 하지만 정전식 터치라서 느낌 괜찮고요. 10.25인치 디스플레이, 약간 좀 12.3인치, 12.3인치 이렇게 시원하게 달아놨다 그러면은 더 좋았겠는데, 워낙 이게 소형 SUV에 해당하니까 요 정도 달려 있어도 뭐 크게 답답하거나 왜 이렇게 모니터가 작지? 이런 느낌은 주지는 않아요.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니로 하이브리드는 목적성에 부합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좋은 차입니다. 그리고 밸런스, 균형감, 또 종합적인 가치 측면에서 가장 설계 의도를 잘 반영한 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양날의 검일 수 있어요. 목적성에 부합되는 분에게는 최고의 차지만 목적성에 부합되지 않은 분에게는 이도저도 아닌 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출력, 그 출력을 바탕으로 시원시원한 드라이빙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니로 하이브리드는 가격 대비 형편없는 출력을 갖추고 있는 이상한 차, 작은 차, 뭐 이런 정도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것인지, 내가 자동차를 보는 시각이 어떤지, 내가 자동차를 이용하는 환경이 어떤지에 따라서 니로라는 차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니로는 좋은 차냐? 니로는 잘 만들어진 차냐? 제 생각으로는 니로는 좋은 차입니다. 잘 만들어진 차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국산차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만큼 목적성에 부합된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니로를 선택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환경이 그 니로의 목적성에 맞는지 아닌지부터 구분을 해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니로가 목적성에 맞지 않는 분이라면 니로가 어떤 차인지, 니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가성비는 어떤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가지셔야 돼요. 왜? 이런 분들에게는 이해 안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차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나는 A2B용으로 최대한 경제적이면서 편안하면서 다루기 쉬우면서 또 스마트하게 대도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를 원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SUV였으면 좋겠는데 이 SUV가 주차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실내 공간도 작지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완성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최신 경향에 맞게 디자인도 좀 예뻤으면 좋겠고 실내도 웬만큼 최신 기능 가지고 있으면서 고급스러운 느낌, 누가 봐도 요즘 나온 차구나 라는 느낌을 줄 만큼 그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이 모델 이상 아마 없으실 거예요. 가성비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선택했을 때 만족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차는 목적성에 맞는 분에게는 마치 콩깍지에 씌워진 것처럼, 마치 매직처럼 놀라운 만족도를 줄 만한 차고요. 반대로 이 차가 왜 필요해? 이 차가 왜 그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이 차를 왜 사는데? 하시는 분에게는 이 차는 뭘 얘기를 해도, 어떤 장점을 얘기를 해도 불만투성이의 차로 보일 겁니다.